자, 또 봅시다. 이 단당류 탄수화물, 무슨 뭐, 포도당이라든가 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얘네들이 존재를 할 때, 생명체 안에 존재할 때, 그냥 직선형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슬형이라고, 체인 형태로 존재하는 사슬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고 마치 뱀이 꼬리를 물듯 벤젠의 고리를 탄소들이 벤젠처럼 이렇게 고리형으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있는 것처럼 요 당도 이렇게 고리형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같은 동일한 당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그러나 그래도 그 둘 중에 누가 더 지배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고리 형태의 당이 훨씬 더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그래서 똑같은 포도당이긴 하나 이 포도당이 둘 사이를 균형을 이루고 이 사슬형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사슬형이 어떻게 고리를 만드느냐 할 때 이 두 부위가 특이적으로 맨 끝부분, 요 포도당의 경우에는 이 맨 끝부분이 요 알데하이드와 요 중간에 있는 요 하이드록실기가 둘이 서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이런 식의 고리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무슨 탄수화물을 아마 많이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존재하니까 이런 형태. 그랬을 때 문제가 이렇게 고리를 이뤘을 때 어느 쪽으로 이게 이 위가 이렇게 위로 접어 들어가는 것과 이 밑에서부터 접근해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 형태의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하이드록실기 수산기가 여기처럼 이 그림처럼 밑으로 지금 뻗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요 수산기가 위로 뻗쳐져 있고 수소가 대신 밑으로 나오는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상대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 당의 특별한 형태가 알파 형태냐, 베타 형태냐, 이렇게 나눈다는, 이것을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고리 형태로 된 당들이 서로 줄줄이 연결을 해가지고서 다당류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중합체를.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알파 결합, 알파 형태의 결합, 또는 베타 형태 결합의 두 가지 서로 상대적인 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알파 형태로 결합을 이루면 무엇이 되고 반대로 베타 형태로 이것을 중합치를 이루면 또 다른 전혀 성질에 대한 무엇이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여기 나오게 되니까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이건 뭐 나중에 그래서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단당류들이 축합반을 이뤄가지고서 다당류를 만들게 될 때 그 축합반 당분들을 결합시키는 축합반의 이름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우리는 그냥 지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게 아니라 그냥 축합반의 일종인데 단당류 단위체들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글리코시드 결합은 좀 전에 언급을 했듯이 고리형 당들에서 결성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있을 때 둘 사이에서 물이 한 분자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물 한 분자만 빠지면 물 하나 빠지면서 둘 사이에 이렇게
너 왜 이래 오늘?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공유결합을 그 축합 반응인 공유결합을 우리는 글라이코시릭 본드라고 그냥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설탕을 과당과 포도당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축합 반응을 이루면 그것이 두 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이당류, 두 가지 당으로 이루어진 이당류인 설탕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나는 과당은 키톤, 포도당은 알데하이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아주 나중에 안정적인 인터넷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게 중간에 짜증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냥 던져버릴 수 있고. 자, 이당류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설탕, 백당, 젖당이 있는데 뭐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설탕이 그 중에 이당류 중에 하나인 것, 하나인데 특히 설탕은 식물에서만 만들어진 이당류.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글루코시드 결합을 해서 식물에서만 설탕이 만들어진다. 식물은 왜 설탕이라는 특이한 요 이당류를 만들어야만 됐을까? 뭐한 데 쓰려고? 이 이당류의 기능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운반용 당, 운반. 무슨 얘기냐?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 광합성 결과로 포도당을 그냥 그대로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장용으로 녹말의 형태로 쟁여놓는단 말이에요. 광합성이 끝나면 이 포도당들을 줄줄이 연결을 시켜서 녹말을 만들어서 연목차 안에다가 그냥 김장김치 담그듯이 쟁여놔. 뿌듯해 가슴이. 자, 난 이렇게 많이 먹을 걸 놔뒀구나. 이따 밤에 나 혼자 가서 몰래 먹어야지. 꽃감 빼먹듯이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네. 불의 이웃돕기 좀 해야지. 나는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내 밥을 내가 챙겨 먹었지만 불쌍한 나의 동료들 저 밑에서 뿌리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뿌리 같은 이런 조직들은 뭐 먹고 사나? 좀 보내줘야지 하고 보내준단 말이야. 그럴 때 자 지금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걸 녹말을 전부 꺼내가지고서 얘따 먹어라 하고 고구마 먹어라 하고 고구마채로 던져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녹말이 그런 식으로 녹말의 형태로 크게 가서 운반이 돼서 뿌리 세포에 도달하면 뿌리가 어쩌라고 이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큰 걸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게 쪼개서 보내야 될까. 그럼 녹말을 다시 하나씩 잘게 쪼개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 포도당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보내. 하나의 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대안이지. 그런데 문제는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운반해서 보내면 100이면 100, 10중 8구, 100은 100은 아니라 10중 8구 분명히 배달 사고가 나. 포도당은 워낙 반응성이 좋은 당이기 때문에 가다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눈길을 끄는 거죠. 아 저기 포도당 간다. 일로 와 같이 놀자. 그래서 불러가지고서 그럼 그 포도당은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그런 식으로 운반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런 조상을 가진 식물들은 지구상에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 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식물들 중에서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을까? 손 타지 않는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 형태로 운반을 해서 보는 뭐가 좋을까 하다가 설탕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왜 운반용 당으로 좋으냐? 비환원적인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위 말해서 중간에 그런 식으로 글리코시드 결합해 놓으면 나중에 반응성이 있는 부위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야. 쉽게 말해서 화학적으로. 실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테스트를 할 걸 그거? 무슨 뭐 베네딕트 솔루션이니 뭔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진한 갈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는 애들은 환원당이고 녹말 같은 아니 저기 그 포도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반응성이 좋은 환원적인 당입니다. 설탕이 매우 두드러진 대표적인 비환원적인 당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내면 배달 사고가 날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이 설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반용으로 우리에게 무슨 단맛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식물이 미쳤어요? 절대로 단맛을 제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용도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이고 이 얘가 정말 미쳤어 이 컴퓨터. 그 얘기가 꼭 나면 이제 저는 요 얘기를 꼭 빼놓지 않 이런 미쳤나 진짜. 갤럭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갤럭시 하나 사주세요. 자, 수크로스 이름이 여기 설탕 수크로스. 요 밑에 이름이 수크랄로스. 뭐야 이거?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수크랄로스와 수크로스. 분명히 수크랄로스는 수크로스라고 하는 설탕의 유사품인 것 같은데 유사품. 딱 보면 알겠네 유사품인 거. 그죠? 설탕과 분자 구조가 딱 거기 이거는 뭐 100m 무슨 뭐라고 멀리서 보면 똑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여기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지. 뭔가 달라. 이것은 합성된 당입니다. 수크랄로스라는 것을 일부러 이 어느 회사에서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설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빨간 봉투에 있는 사카린, 세크린, 그다음에 흰 봉투에 있는 무슨 아스팜탄산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인공 감미료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의 500배 단맛을 가지고 있으나 500배로 달니까 좋은 효과적이 조금만 넣어도 단맛을 느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렇게 500배의 단맛을 가지고 같은 양의 설탕처럼 같은 양의 섭취를 해도 전혀 칼로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뭐가 안 좋아? 들어가는 족족 설탕이 분해가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설탕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다는 얘기지. 설탕이 들어오면 오우 설탕 하면서 우리 효소 중에 설탕을 알아보는 효소가 이것을 다시 떡 끊어가지고 여기 있는 요 글리코시드 결합을 떡 끊어가지고 다시 과당과 포도당으로 돌린 다음에 각각을 전부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에게 칼로리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이죠. 안 좋다고 그러죠.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될까? 본 적이 없거든.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을 분해하던 효소가 얘를 소 닦고듯이 하는 거지. 너 누구야? 너 왜 나한테 아는 척해? 나 너 몰라? 그래서 그대로 지나치니까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지. 이것을 만든 회사에서는 좋아.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단맛만 여러분한테 주고 몸에서 싹 빠져나가니까 좋습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아주 좀 난리 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무슨 간 같은데 치명적인 하여튼 막 주로 환경단체 올바른 일을 많이 하긴 하나 또 지나치게 아주 침소봉대에서 부풀려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나 환경단체에서는 자꾸 이것에 대한 잠재적인 폐해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팔아먹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 인공감미료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것이 대사가 되지 않느냐
그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듯이 효소가. 그러니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효소의 효소는 특별한 기질만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효소는 특별한 기질만을 자기의 활성 부위라고 하는, 자꾸 비속어를 쓰려다가 또 자꾸 참게 되는데, 활성 부위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 분해 또는 뭐 재결합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게 구조적으로 효소가 딱 알아보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이적으로. 근데 심지어 놀랍게도 어느 정도까지 얘가 민감하게 그 구조를 알아보느냐 하면 이렇게 비슷한데도 다른 것은 확실히 알아보고 이거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몸에서는 이 수크랄로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이것을 뭔가 변형시킬 수 있는 효소를 우리는 아직 진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것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포도당인데도 우리 몸 생명체 안에서, 모든 생명체 안에서 대사가 되는 포도당은 아까 얘기한 오른손잡이 형태 D형 포도당이거든요. D형 포도당들만이 가야 우리가 걔네들을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L형 포도당을, 왼손잡이 형태는 L형 포도당을 막 들이다 넣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동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시키는데, 먹이는 다른 건 전부 다 통제하고 요 포도당, L형 포도당만 계속 먹이를 주입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지. 먹는데 먹어도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아니 포도당인데, 똑같은 포도당인데 이걸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효소는 이와 같지 않은 다른 것들은 전부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원래 이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이 스토리에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믿기 힘든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었어요. 원래 회사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인공 감미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한 건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무슨 사고에 의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원래는 살충제로 이것을 개발을 했었다라는 소문이, 거짓말이 돌아다녔어요. 나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한 몇 년 전까지는 수업 시간에 이거 원래 살충제로 만들었다가, 그 가짜뉴스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퍼졌느냐 하면은 그 스토리가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로 인터넷에 딱 공신력이 있는 인터넷에 그렇게 딱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그대로 보고 그렇게 막 썰을 풀었었는데, 그게 좀 일단 신빙성이 가는 그런 썰이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좀 더 찾아보니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거 살충제로 개발을 해가면서, 원래 그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미국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그거 잘 만들거든. 그러니까 살충제로 처음에 목적을 하고 개발을.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니 이런 거를 왜 처음부터 살충제로 개발할 생각을 했냐는 얘가 무슨 얘기냐? 친환경적인, 그냥 화학적인 물질로 다른 생명체에 2차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 곤충만, 해충만 특이적으로 골라서 줘야 하는 살충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충들이 식물을 해치는 원인은 뭡니까? 이게 근본적인 그 경로는. 그 설탕이 운반되는 경로에 딱 가서 빨대 꽂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 줄기에 가서 빨대 딱 꽂고 설탕 쭉 뽑아먹고 안녕. 그것을 설탕과 구분을 못하는 정도로 단맛을 가진 요것을 여기다 쫙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해충들이 와서 요거를 그대로 빨아먹고, 설탕 하고 빨아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프지? 분해가 안 될 테니까. 그러고서 막 굶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 안에서 이걸 살충제로 만들었다.
거기서 끝나오게 되는 거지. 조금 복잡한 경로긴 하지만 어쨌든 살충제 역할 하겠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살충제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쓰이게 돼. 비슷한 예가 많잖아요.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대박을 치는 그런 화학물질 말듯이 이게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원래 그 가짜 뉴스긴 하지만. 그래서 그 개발팀장이 팀원을 데리고 개발 다 끝나고 식사하러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인턴이 들어왔는데 인턴한테 야 이거 우리 점심 먹으러 갔다 오는 동안에 이거 한번 테스트 좀 해봐. 다 끝났는데 그러고 갔다 와서 물었더니 야 어떻게 됐냐? 테스트한 거? 엄청 달던데요. 라고 얘기를 거기서 이제 애들이 깜짝 까무러쳤다는 아니 네가 이걸 먹었다는 얘기야. 먹으라 그랬잖아 아까. 내가 테스트하라 그랬지. 누가 너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테이스트로 들은 거고 어떻게 그 테이스트로 듣지? 예? 나 같은 놈인가? 외국인인 척이야. 그래서 그 테이스트를 잘못 듣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거 진짜로 따가 테이스트를 잘못 듣고 먹었더니 엄청 달아서 그제서야 야 이거를 왜 살충제를 써? 우리가 먹어야지 하고 이 가게에다가 쫙 깔았다는 그런 얘기. 정말로 그럴듯하고 교훈적인 얘기라서 수업 시간에 나도 사용을 했던 얘기인데 알고 보니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인공 감미료로 쓰기 위해서 개발을 했던 아니고 중요한 점은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인공 감미료 중에 여기 이상한 브랜드 네임이 수크랄로스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란 봉투에 있는 요게 바로 수크랄로스이고 그다음에 요 하얀 봉투에 있는 요건 또 다른 형태 아스팜탄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공 감미료. 요것은 약간 단백질 아미노산 약간 비슷하게 일부러 만든 것이고 사카린 이것도 세카린이라고 하는 사카린도 있고 요 세 가지 종류가 주로 널리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라는 얘기죠.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이 당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인데 다당류가 되기에는 조금 2% 부족한 개수가 좀 적은 거죠. 한 보통 15개, 20개 그 정도. 그러니까 다당류 하면은 녹말 같은 다당류는 이게 몇백 개가 단위체들이 몇백 개 이상이 되는 아주 큰 대형 것인데 이것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요 인식표지라는 다른 당분들이 주로 에너지원 그러니까 단당류 같은 주로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다당류들의 주 목적은 물론 이 셀룰로즈 같은 것들은 다르나 주로 에너지의 저장용으로 많이 쓰이죠. 주로 전부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올리고당에 우리는 물론 요즘 주방에서 올리고당을 대체적인 설탕보다 훨씬 건강한 대체 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원래 생명체 내에서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목적은 요겁니다. 인식. 마치 요 꼬리표 달고 다니는 것처럼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표출을 하는 그런 당이거든요. 그렇지. 관등성명되는 당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세포막. 여기 지금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지라고 하는 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딱딱딱 박혀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지질 표면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이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장식 금관처럼 마치 금관 머리처럼 이상한 장식들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올리고당이라는 거죠.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의 공통점은 전부 이러한 올리고당들이 전부 세포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 없어요. 왜? 바깥쪽에서 날 좀 봐줘요 하고 이렇게 표출하는 거지. 왜?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누군가가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세포들을, 침입자 세포들을 전부 잡아먹거나 파괴시키는 백혈구가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툭 부딪히네? 넌 누구야? 너 누구야? 할 때 나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표시기관이죠. 그래서 백혈구가 더듬 하고 보다가 이거를 딱 확인을 하고서 너 우리 편 맞네? 넌 가. 그냥. 이게 좀 이상한, 내가 보던 애가 아니네? 이런 게 나오면 너 누구야? 하고 잡아먹어버리는. 대표적인 그러한 올리고당으로서 그런 인식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형이죠. 우리 적혈구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당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A형, 적혈구에 이러한 형태의 특이한 형태의 당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A형 당이라고 하고, 또 다른 형태의 당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걸 B형이라고 하고, 그걸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이라고 하고, 그 어떠한 당도 그런 형태의 당이 없으면 우리는 O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서로 수혈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그 관계가 바로 왜 그런 거예요? 다른 형태의 당이 인식이 되는 게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계가 파괴시켜버리니까 그 적혈구를. 그래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이 당분들이 그런 인식을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올리고당들은 단백질, 세포 표면에 있는 그런 세포 표면에 당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이 당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의 100%는 전부 이러한 단백질, 올리고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왜 100% 전부 이들이 이런 당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사장에 가서 세포를 보게 되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질 형태도 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당 지질이라고 해요. 공통점은 전부 그런 인식, 레코그니션을 시킨다라는 얘기. 다당류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우리에게 명확한, 훨씬 더 친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이 이 세 가지일 거예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그죠? 특히 녹말과 글리코겐은 둘 다 공통적인 기능, 저장용, 에너지의 저장용 당인데, 녹말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저장용 당이고, 글리코겐은 동물이 만들어내는 저장용 당이다. 둘 다 잉여. 식물의 경우는 광합성을 했더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많이 차고 넘쳐 당이, 그러면 이것을 저장용 당인 녹말로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저장을 해줘야지 하는 것이고, 동물도 많이 먹다 보면 잉여 당이 되진 않지. 그러면 걔네들을 주로 간이나 또는 그런 에너지원이 많이 저장이 돼야 되는 근육 같은 데다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이 둘 다가 분자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한 당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포도당들이 줄줄이 쫙 결합이 돼서 만든 당이고, 그 구조도 매우 비슷하고, 다만 셀룰로스는 녹말과 같이 식물에서 만드는 다당류인데, 이 둘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천차만별 다르지. 그러나 놀랍게도 녹말과 셀룰로스는 둘 다 단위체로서 글루코스만을, 포도당만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녹말을 봐도 셀룰로스를 봐도 둘 다 구성원들은 전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들이 전부 결합이 돼서 어떤 경우는 녹말을 만들고 어떤 경우는 셀룰로스를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거기서 아까 얘기한 바로 이것이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서 이들의 글리코시드 결합을 알파 형태로만 결합을 하면 녹말이 되고, 베타 형태로 결합을 하면 이게 포도당이 돼 버리는 거죠. 포도당? 글리코겐이 아니죠. 셀룰로스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요 두 그림 위에는 녹말, 포도당이 전부 알파 형태로 결합됩니다. 밑에는 셀룰로스. 이 포도당들이 똑같은 포도당인데 이들이 베타 형태로 글리코시드를 결합. 자, 그럼 이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를 알기 쉽게 요 OH 하이드로실 그룹을 노란 하이라이트로 마킹을 해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녹말의 경우는 포도당들이 전부 손에 손을 맞잡고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루면서 그들이 전부 무대에서 관객석을 전부 바라보고 이렇게 딱 나열해 있는 형태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셀룰로즈의 경우에는 각각의 배우들이 하나의 손에 손을 맞잡고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있는데 서로 교대를 해서 이렇게 턴을 하고 한쪽은 한 명은 앞쪽을 또 그 옆에는 또 다른 명은 무대 뒤쪽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요 셀룰로즈는. 그것이 알파와 베타 결합의 차이인데 이게 알파의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분해를 해버리지. 녹말 같은 것들은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에서 그냥 조져버리잖아요. 왜? 침 안에 녹말을 분해하는 특이적인 효소가 있으니까. 다다단 하고. 근데 셀룰로즈 같은 경우 우리가 종이를 암만 씹어 먹어도 종이나 나무 껍질 그런 거를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싹둑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싹둑 중간을. 근데 이 베타 결합을 인식을 하고서 끊어내는 분해하는 효소. 요거는 있어 우리가. 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이름도 예뻐요. 아주. 에밀레이즈라고 하는 아밀로스라는 게 이제 이 녹말의 대표적이니까 아밀로스를 분해한다 해서 에밀레이즈라고 하는 녹말 분해 효소. 동물들 다 가지고 있지. 우리를 위해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셀룰레이즈라고 하는 셀룰로스 분해 효소는 없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어. 물론 풀 뜯어먹는 염소, 종이 먹는 염소, 말, 소 그들은 그냥 집더미 같은 거 먹고도 잘 살잖아.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의 장 속에다 미생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는 것이고 사람은 옛날에는 같이 살았는데 그런 미생물들을 언젠가 그들에게 방 빼라고 통제하고 재계약 안 하고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맹장이라는 것으로 텅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맹장이 원래는 이러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살았던 장소인데 왜 그들을 쫓아냈는지 그것은 뭐 알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풀 뜯어 먹지 못하고 아직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는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하는 그 차이가 바로 이 효소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차이도 결국은 이런 구조적인 차이도 역시 인식을 해서 특이적인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카이틴이라는 이 키틴은 셀룰로즈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역시 베타 결합으로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셀룰로즈는 무엇을 구성하죠?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잖아요. 식물의 세포벽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저장용이 아니잖아, 에너지. 세포벽은 뭐 하는 거예요? 벽. 방어잖아, 방어. 보호. 얘는 어떤 세포벽이냐 하면은 균류, 곰팡이나 효모 같은 그런 균류들은 세포벽을 만드는데 조금 과학적으로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식물과. 어쨌든 둘 다 견고한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포벽인데 셀룰로즈하고 정말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질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형태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질소가 들어가 있다. 당의 단당류의 한쪽 구퉁이에 질소가 보이면 얘는 키틴에 들어가는 그런 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포벽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각각류들은 껍질이 있잖아. 딱딱한 껍질. 밟으면 바삭하는 소리가 나는 그 껍질. 그게 바로 전부 이러한 요 키틴으로 이루어진 재질이다. 얘기고 펩티도글라이칸은 또 다른 종류의 세포벽으로서 세균. 이거 역시 다당류인데 다당류가 뭐가 다르냐면 여기다가 아미노산을 첨가를 한 조금 다른 형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화학적인 약간의 변형을 전부 이루어서 그들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것이 이제 탄수화물을 지질
들어가 봅시다. 지질은 탄수화물처럼 똑같이 이제 성질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처음에 탐색전을 벌인다면은 친수성이 아니라 지질은 대표적으로 소수성입니다. 지질은 왜 소수성이냐? 지방이든 뭐든지 간에 이것들을 이루는 얘네들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탄소와 수소만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어떤 극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없잖아요. 지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지질의 종류는 대표적인 지질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 지방과 그 다음에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콜레스테롤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지방 그 다음에 왁스,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방이 됐든 인지질이 됐든 간에 이거 보면 대표적인 주 구성 보이는 요 산소 같은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이것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수하고 수소만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주로 구조를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석유 같은 것들이 탄소, 수소 하는 식으로 쫙 이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위는 당연히 극성을 전혀 안 띠고 있으니까 소수성인 것이지. 그래서 지방이 물과는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지방을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지방은 중합체예요. 지방은 중합체야. 그러면 그 지방이란 것을 이루는 단위체는 무엇이냐? 마치 탄수화물은 중합체야. 그럼 탄수화물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단위체는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그게 바로 단당류잖아. 포도당이든 무슨 과당이든 그런 단당류들이 여러 개 모여서 중합체를 이루는 것처럼 지방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체거든. 지방의 경우는 탄수화물과는 달리 이 지방산이 모여들 수 있는 이 한계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지방산 딱 3개만이 3개의 지방산이 맥시멈으로 모여서 하나의 지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은 사실 하나의 큰 단위체로서 복합체를 만들 때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게 사실 지방의 특성이고 지방산은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산의 구조인데 이 부위가 전부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부위가 바로 소수성 부위인 것이. 물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왜?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잖아요. 쭉.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막가자는 거지. 물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무대뽀로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 어쩌려고 그래? 물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네가. 그래도 나 아무 상관없어. 다만 성의 표시는 그래도 네가 여기가 물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성의 표시를 하나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바로 여기지. 요 부위가 딱 한 부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카복실 그룹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카복실.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요 부위가 아주 살짝 친수성을 띌 수가 있지. 그러나 대세의 지장은 없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매우 소수성, 물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방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산 자체를 우리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 이것은 좀 전에 보여준 그림인 이것은 포화지방산의 대표주죠. 불포화지방산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군데군데 여기에. 그러니까 포화라는 얘기는 탄소 하나로서 자기의 능력인
공유결합을 이루는 그 능력을 100% 내가 다 소진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넌 포화야. 난 더 이상 결합할 데가 없어.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금 얘가 근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지. 탄소가 지들끼리 지금 이중결합을 벌이고 있으면서 진지 다. 그러니까 너 사실은 여기다 뭐 따로 또 결합할 수 있잖아. 왜 니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것을 우리는 불포화. 그러니까 이런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포화 상태가 높아지는. 근데 이 생물학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어떤 효소가 만들잖아요. 그 효소가 아주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시스의 형태로만 만듭니다. 시스. 그러니까 요 이중결합을 사용해놓고 요 R그룹 두 개가 전부 다 위로 뻗는 거지. 밑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할 때 어떤 방향이 R이 올라가는 게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얘가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방산, 이걸 꼬리라고 얘기해요. 지방산 꼬리가 전갈꼬리처럼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들어갈수록 전갈꼬리의 각도가 점점 더 휘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상사가 되지 않고 이중결합 한번 할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위로 각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점점 이중결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방산 꼬리 하나가 차지하는 볼륨이 커지는, 마치 지하철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다리 쩍 벌리고 앉아가지고서 네 사람이 앉을 자리에 지 혼자 앉아있는. 그럼 뭐가 될까요? 액체가 되거든요. 지방으로서.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왜냐면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적을 훨씬 더 넓게 쓰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물과 얼음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면 물이 액체가 되는 거고, 이들이 딱 굳어가지고 고체가 되면 이쪽에 얼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전부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질인 식물성 기름은 전부 무슨 올리브유라든가 무슨 그런 식용유들이 전부 다 그런 기름인 것이고, 버터처럼 동물성 기름인 버터처럼 그런 것들은 상온에서 딱딱하잖아. 마이크로웨이브에 녹이지 않는 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 그게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 요 지방산 세 개가 모여서 이 축합 반응을 이루면 그 축합 반응의 이름이 여기서는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이 아니라 더 이상 지방에서 그 축합 반응은 이름이 에스터 결합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똑같이 물이 하나 빠지면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름이 그냥 우리는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야 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이 요 지방산 세 개가 짠짠짠 있는데 서로 같이 결합을 하고자 할 때 요 위에 있는 글리세롤, 이게 왜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죠? OH 세 개가 있잖아. 그 알코올과 얘네들이 하나씩 물 하나 빼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하나의 지방산 세 개가 모여서 지방을 하나 만들어. 이게 최대야. 끝. 지방산 세 개 모여서 딱 하나 지방 만드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얘네들이 포화 지방산이냐 불포화 지방산이냐에 따라서 이 전체 결과물이 포화 지방이냐 불포화 지방이냐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트랜스 지방이란 뭐냐? 그 버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듯이 버터가 좋긴 한데 좀 너무 딱딱 불편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터는 참 우리가 상온에서 이렇게 놔두고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잖아요. 건강에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식용유 같은 거는 그런 버터의 편리성을 제공 못하잖아. 빵 발라 먹기 좀 그렇잖아. 뿌려 먹지 않는. 그러면 이거 식용유를 버터처럼 빵 발라 먹기 편하게 약간 딱딱한 고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마저린 아니에요. 마가린. 어떻게 만들었나? 마저린을 버터처럼 수소를 인공적으로 이중결합에다가
그 식용유의 이중결합에 일부러 이 공장에서 수소를 첨가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없애는 거지. 그래서 점점 더 포화도를 높여서 버터처럼 만든 게 마저린.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산물이죠. 그런데 그게 왜 트랜스 지방이냐? 자연 상태의 불포화 지방은 전부 어떻게? 시스 형태로 돼 있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잔여되어 있는, 남아있는 그런 이중결합은 이걸 통제를 못하니까 들쭉날쭉.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해서 트랜스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생겨요. 트랜스 지방이 왜 몸에 나쁘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버터도 만들고 막 도넛 튀길 때도 사용하고 해서 근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대요. 특히 건강에 안 좋은 두 부위, 관상동맥 질환과 무슨 간 질환,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왜 이 두 부위가 특히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해로운데 가장 두드러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 지방이 주로 우리 몸에서 결집돼 가지고서 분해가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간이에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왔어? 간이 딱 보더니 너 뭐냐? 왜 뭐 어쩌라는 얘기가 나보고 몰라. 그냥 보내. 간에서 분해를 잘게 해가지고 보내면 모르는데 그냥 보내. 피 속을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거대한 지방 덩어리가 피 속을 흘러가다가 그냥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맥히고 그게 바로 환상동맥 질환이고 있지. 어쨌든 이 두 개가 아마 그래서 가장 큰 바로 그 트랜스 지방의 피해가. 결국 우리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봤던 수크랄로스라든가 또는 D글루코스, L글루코스의 무슨 뭐 차이점이라든가 또 지금 이 트랜스 지방이 왜 우리 몸에 이런 해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대사에 의해서 분해 또는 처리를 해줘야 될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은 우리가 아직 걔네들을 인식하고 무슨 해결할 만큼 어떤 거기에 적당한 효소를 진화시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메시지이고 인지질은 오늘 못하겠네요. 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빨리 나가서 빨리 진도를 마치자. 다음 주에 봐요.